제1화 연화봉의 제자. 때는 조선 후기 어느 유배지의 밤입니다. 한 남자가 붓을 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만중. 서인 명문가 출신의 관료였지만 지금은 정치 싸움에 밀려 유배지에 홀로 있습니다. 그는 멀리 계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밤, 그는 붓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밤에 탄생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구운몽입니다. 구운몽, 9개의 구름 위에 꾼 꿈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한 남자의 화려한 성공담처럼 시작합니다. 사랑, 권력, 명예, 부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이르면 독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는 중국 당나라 시절 형산이라는 높고 깊은 산 위에서 시작합니다. 형산의 연화봉, 연꽃 모양의 봉굴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아름다운 수행의 땅입니다. 이 연화봉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육관대사. 육관이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6가지 감각을 모두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장하는 인물입니다. 육관대사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성진입니다. 성진은 불도에 입문한 지 오래된 수행자였습니다. 머리는 맑고 마음은 고드며 스승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따르던 청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구름이 산을 감싸고 새소리가 들려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이곳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진은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심부름, 한 번의 만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2화 석교 위의 만남. 어느 날 육관대사는 성진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말했습니다. 성진아, 오늘은 네가 동정호의 용과 함께 심부름을 다녀오너라. 내가 며칠 전 용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몸소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네가 대신 예를 갖추고 다녀오거라. 성진은 기꺼이 명을 받들었습니다. 연화봉을 내려와 동정호로 향하는 길, 그 길 중간에 석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다리였는데 아래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양옆으로는 꽃이 피어 있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성진은 잠깐 멈춰 경치를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용왕의 궁전은 화려했습니다. 용왕은 성진을 반갑게 맞이하며 잔치를 열었고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성진은 수행자답게 절제했지만 용왕이 권하는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술은 향기롭고 달콤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그 석교 앞에 이르렀을 때 성진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 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 부르기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8명의 여인들. 그들은 위아래로 비단옷을 걸치고 손에는 꽃가지를 들고 있었으며 웃음소리는 봄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8선녀였습니다. 남악의 위부인을 섬기는 선녀들로 육관대사와 위부인이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기에 이 길을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선녀들은 성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성진도 멈췄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녀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꽃 한 가지씩을 성진에게 던져주었습니다. 8송이의 꽃. 성진은 얼결에 그것을 받아들었고 선녀들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성진은 손에 든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향기가 손끝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3화 번뇌의 씨앗. 성진은 연화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앉아도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석교가 떠올랐습니다. 꽃가지가 날아오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8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진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수행자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생각을 지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번뇌의 속성입니다.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솟아오르는 것. 그날 밤 성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마침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생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생각. 만약 내가 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떨까?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을 하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그것이 나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성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의 가르침이 말하는 바를. 세속의 욕망은 결국 허망하다는 것을. 꽃이 피면 지고 영화가 있으면 쇠락이 따른다는 것을. 하지만 알면서도 욕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존재의 마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스승 앞에 불려갔습니다. 육관대사는 성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고 따뜻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성진아, 내 마음에 무슨 바람이 들어왔느냐? 성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사는 계속했습니다. 욕심을 품은 마음으로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네가 원하는 세계를 직접 가서 보아라. 그리고 내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너라. 그것은 추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은 가르침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성진은 연화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제4화 꿈으로 떨어지다. 성진이 연화봉에서 내려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데 땅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흐릿해졌습니다. 연화봉의 소나무도 맑은 시냇물 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성진은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깊고 어두운 곳으로. 그러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성진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중국 회남 땅 화음현이라는 곳의 양씨 집안에서 태어난 사내아이. 아버지 양현은 지방관리였고 어머니 유씨는 온화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양소유. 하늘이 내린 아이처럼 기품이 넘쳤습니다. 성진은 양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소유는 성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삶도, 연화봉도, 팔선녀도, 육관대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이 세계, 이 몸, 이 삶만이 실제했습니다. 양소유는 자라면서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글을 가르치면 단번에 익혔고 시를 지으면 어른들도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차 크게 될 인물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양소유 자신도 그 기대를 알았고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유년 시절에도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양소유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 양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유씨만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사귀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양소유는 홀어머니 아래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언젠가 이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세월이 흘러 양소유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소년 양소유. 세상으로 나서다 15살의 양소유는 아직 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른 못지않게 깊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유 씨는 아들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으니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은 너다.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양소유는 절하여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향하여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양소유는 세상을 배워 나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양소유는 여러 것을 관찰했습니다. 저작거리의 상인들, 농사짓는 백성들, 술집에서 떠들썩하게 웃는 사람들. 세상은 연화봉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양소유에게는 새로웠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소유는 화주라는 고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관아의 담장 안쪽으로 보이는 정원, 그리고 그 정원에서 거닐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담장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범상치 않음이 느껴졌습니다. 양소유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또 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석교 위에서 팔선녀를 보았을 때와 비슷한, 물론 그는 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진채봉이었습니다. 화주 태수의 딸이었습니다. 진채봉은 용모만큼이나 재주가 뛰어나서 실을 짓고 검은고를 타는 것이 당시 그 어떤 선비보다 빼어났다고 합니다. 양소유는 그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한 스침이 훗날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제육화 진채봉과 맺은 첫 인연. 양소유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고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그는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본 한 여인에 대한 마음을 담은 시였습니다. 은은하고도 절절한 내용이었지만 직접적으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봄날의 정경을 빌려 감정을 실었습니다. 좋은 시는 다 그런 법입니다. 그 시가 어떤 경로로인지 진채봉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진채봉은 시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화답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도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봄 제비가 깃들 곳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지만 읽는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는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고전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을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언어로 에둘러 전하는 것. 그 속에 오히려 더 깊은 진심이 담깁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양소유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안으로 가서 과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진채봉은 양소유를 보내며 마음속으로 빌었을 것입니다. 부디 급제하여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양소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가슴에는 두 개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진채봉을 다시 만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소년의 발걸음을 더 빠르게, 더 힘차게 만들었습니다. 제7화 장안으로 과거의 관문을 향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몰려든 상인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들, 재주 있는 선비들, 아름다운 기녀들.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처음 장안에 발을 들인 양소유는 그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과거 시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소유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장안 곳곳을 다니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명사들의 강의를 듣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비의 시가 장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남에서 올라온 15살 소년이 지은 시라는데 읽어보면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양소유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오랜 세월을 공부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시험장은 고요했고 붓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양소유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붓을 들어 막힘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문장이 흘렀습니다. 논리가 맞물렸습니다. 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양소유, 장원급제였습니다. 시험장 앞은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15살의 장원급제,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제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재주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양소유의 이름은 그날 장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8화 정경패, 운명의 여인. 장원급제 이후 양소유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높은 관직이 주어졌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양소유는 그 속에서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즈음 양소유는 정사도라는 인물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사도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로 덕망이 높고 권세 있는 가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 양소유가 초대된 것입니다. 연회는 화려했습니다. 좋은 음식과 음악, 그리고 재능 있는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양소유는 정사도의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정경패. 직접 얼굴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창문 너머로 보였다가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양소유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정경패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리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자신의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에서 그녀는 수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양소유는 정사되게 정경패와의 혼담을 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능력을 더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사도 같은 집안이라면 그냥 받아줄 리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소유는 다시 공부하고 일하고 실력을 쌓아나갔습니다. 사랑도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구 화천장으로 나아가다. 양소유의 뛰어난 능력은 단지 글 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법도 익혔고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목받은 것인지 황제는 어느 날 양소유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당나라의 서쪽 국경지대에 토번이 쳐들어왔습니다. 토번은 오늘날의 티베트 지역에 있던 강력한 나라로 당나라 변방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세력이었습니다. 황제는 사신을 보내 협상을 시도하고자 했는데 그 역할을 양소유에게 맡긴 것입니다.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적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소유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더 크게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번의 왕 앞에서 양소유는 당당했습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았고 논리로 맞섰으며 때로는 지혜로운 언변으로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협상은 성공했습니다. 토번은 물러섰고 국경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일로 양소유의 이름은 조정 안에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황제는 그를 크게 칭찬하며 벼슬을 높였습니다. 이제 양소유는 단순한 젊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장을 오가는 길에서도 양소유는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10화 개서멀의 노래. 전쟁터에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양소유는 여러 고을을 거쳐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 위에 어느 저녁 양소유는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피곤한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막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검은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달랐습니다. 기교가 넘치는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멜로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양소유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노래하는 이는 개서머리였습니다. 낙양 땅의 기녀였는데 그 재주가 낙양 전체에서 이름 높았습니다. 검은 고를 타고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 있어 당대의 많은 선비들도 그녀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양소유와 개서멀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학식과 예술을 공유하는 특별한 연결이었습니다. 개서멀은 말했습니다. 공께서는 반드시 크게 될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훗날 공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거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양소유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개서멀도 새겼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제11화 난양공주와 영양공주. 양소유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황실도 그를 주목했습니다. 황제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난양공주. 왕실 최고의 미인이라 불렸으며 시와 음악을 사랑하는 총명한 공주였습니다. 황제는 난양공주와 양소유의 혼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뜻이 내려졌습니다. 양소유는 당황했습니다. 황제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최고의 연계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정경패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사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사도의 딸 정경패가 황제의 누이인 영양공주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경패는 형식상 왕족의 신분이 되었고 이제 그녀를 만나는 것도 혼인하는 것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두 공주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양공주는 황실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영양공주는 자신의 수양딸 정경패를 내세웠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양소유가 있었습니다. 양소유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마음속 여인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감정이 뒤얽히는 복잡한 국면이었습니다. 과연 양소유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의 지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제12화 영양공주의 시험. 영양공주는 수양딸 정경패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양소유라는 젊은이가 과연 경패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양소유를 직접 불러 시험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시험은 한 가지였습니다. 궁 안에서 열린 잔치 자리에 양소유를 초대한 것인데 그 자리에 정경패가 시녀처럼 꾸미고 나타났습니다. 양소유가 시녀로 변장한 정경패를 알아보는지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양소유는 잔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 시녀들이 술을 따르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한 시녀가 있었습니다. 양소유의 시선이 그 시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경패라 하지 않습니까? 공주는 그 말을 듣고 탄식했습니다. 시녀 복장을 하고 있어도 알아본 것입니다. 눈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영양공주는 양소유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영양공주와 양소유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공주는 그를 적대시하는 것을 멈추었고 오히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패와 양소유의 인연은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제13화 가춘운의 충정 양소유를 둘러싼 여인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재능으로, 어떤 이는 권력으로, 어떤 이는 마음으로. 가춘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양소유의 곁에 있었습니다. 가춘운은 원래 정경패의 몸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패 곁에서 자란 그녀는 경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경패가 양소유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도, 경패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경패의 명을 받은 춘우는 양소유를 몰래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대신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춘우는 양소유와 대화를 나누며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춘우는 이후에도 양소유와 경패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몰래 편지를 전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두 사람을 위해 뒤에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충정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인을 위해 움직이는 마음. 그러다 가춘은 역시 양소유의 인연이 됩니다. 경패가 직접 나서서 춘우를 양소유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구조와 소설 속 맥락에서 이것은 경패의 깊은 신뢰와 결정이었습니다. 춘우를 아무에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었으니까요. 양소유의 이야기는 이렇게 겹겹이 쌓여갑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며 이야기는 풍성해집니다. 제14화 적경홍의 기가에, 낙양에는 개서멀만큼이나 유명한 기녀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적경홍. 개서멀이 섬세한 예술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스타일이었다면 적경홍은 불꽃 같은 기질로 사람을 압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있었고 말 한마디에는 서슬이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적경홍에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권세로 접근하는 자는 냉정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 자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소유와 적경홍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연회의 자리에서 마주쳤는데 양소유는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칭찬도 가식적인 정중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그 진심이 좋다고. 적경홍은 순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온 말 중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양소유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적경홍은 양소유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기계와 양소유의 진심이 맞닿은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제15화 심효연의 칼. 구운몽 속 여인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효연은 가장 독특한 인물입니다. 검은고나 시로 이름을 알린 것이 아니라 검술로 이름을 알린 여인이었습니다. 심효연은 무예를 익힌 여자 검객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당당했고 기세에 눌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녀를 어렵게 여길 만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양소유가 심효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나와 한번 겨뤄보겠습니까? 물론 검으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으로, 기지로, 담력으로 겨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양소유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표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했습니다. 심효연은 날카로웠고 양소유는 유연했습니다. 칼처럼 고든 것과 물처럼 흐르는 것이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변하게 합니다. 심효연은 양소유에게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소유는 심효연에게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인연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겨룸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존중으로, 존중에서 인연으로. 제16화 백능파와 용궁의 세계. 8번째 인연은 모든 인연 중에서 가장 이세계적이었습니다. 이름은 백능파. 그녀는 용왕의 딸이었습니다. 양소유가 사신으로 전장을 오가던 어느 날 강을 건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고
양소유는 강물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물속에서 손이 뻗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소유는 정신을 차려보니 물 아래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용왕이 다스리는 수중세계였습니다. 용왕은 양소유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육관대사의 제자가 심부름을 왔던 것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인연이었는지 윤광은 자신의 딸 백능파를 양소유에게 소개했습니다. 백능파는 신비로웠습니다. 세상의 여인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물처럼 고요하면서도 파도처럼 숨겨진 힘이 있었습니다. 양소유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세계는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다. 그러나 낯설지 않다. 수중 궁전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양소유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주위에는 8 여인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채봉, 정경패, 개서멀, 가춘운, 적경홍, 심효연, 난양공주, 그리고 백능파. 이들이 바로 팔선녀의 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17화 두 공주의 혼인. 양소유의 앞에는 가장 큰 난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황제의 딸 난양공주와의 혼사. 이것은 황제의 명이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양소유의 마음에는 정경패가 있었습니다. 경패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황명을 어길 수 있겠냐고. 경패 편에서는 이미 공주와 경쟁이 안 된다고 체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한 것은 뜻밖에도 영양공주였습니다. 영양공주는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난양공주와 정경패 둘 다 양소유에게 보내면 어떻겠냐고.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위 관료에게 2명의 부인을 두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처와 후처의 구분이 있었기에 형식을 갖추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허락했습니다. 난양공주와 정경패의 혼례가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총명한 인물이었고 결국 서로를 인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양소유는 두 공주와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연을 맺은 다른 여인들도 하나씩 그의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소유의 집안은 이제 커다란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제18화 팔선녀의 완성. 양소유와 8 여인의 인연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진채봉은 숙인이 되었고 정경패는 영양공주와 함께 정실이 되었으며 개서멀과 적경홍은 측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춘운, 심효연, 백능파도 각각 자리를 찾았습니다. 난양공주는 황실의 딸로서 가장 높은 격을 갖추고 함께했습니다. 8사람이 모두 한 집안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구조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단순한 로맨스로 읽는다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구운몽에서 팔선녀는 단지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세계를 상징합니다. 정경패는 권력과 사회적 지위의 세계, 개서멀은 예술과 감성의 세계, 심효연은 무예와 의지의 세계, 백능파는 자연과 신비의 세계. 이렇게 보면 양소유는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와 만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양소유의 삶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벼슬은 높아졌고 가문은 번성했으며 이름은 나라 안팎에 떨쳤습니다. 사람들은 양소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19화 승상의 자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소유는 이제 젊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최고 자리 중 하나인 승상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황제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관직의 이름은 화려했습니다. 벼슬패가 문에 걸렸고 관복은 비단이었으며 행렬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섰습니다.
집안은 날로 번성했고 자식들도 늘어갔습니다. 어머니 유 씨에게는 온갖 효도를 다했으며 어머니도 그것을 흡족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꿈의 절정이었습니다. 성진이 연화봉에서 품었던 욕망, 세상에 나아가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 욕망, 그것이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실현된 것입니다. 양소유는 행복했습니다.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알 수 없는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이 드는 순간, 아주 잠깐, 아니면 아침에 막 눈을 뜨는 찰내, 무언가 허전한 느낌,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제20화 화려한 잔치. 승상 양소유의 생일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축하가 모여들었습니다. 황제도 선물을 내렸고 지방의 관리들도 진귀한 물건들을 보내왔습니다. 집안에는 며칠째 연회가 이어졌습니다. 음악이 울렸고 춤이 이어졌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8명의 부인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저마다 아름다웠고 저마다 빛이 났습니다. 개서멀은 노래를 불렀고 적경홍은 춤을 추었으며 심효연은 건물을 선보였습니다. 백능파는 물결처럼 흐르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정경패와 난양공주는 단아하게 앉아 전체를 아우르는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양소유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생각과 함께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가장 화려한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양소유는 문득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그는 저 멀리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다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옆에서 부인이 말을 걸었고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질문은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21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온다고. 과거에 급제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큰 집에 살게 되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소유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습니다. 풍요로운 식사를 하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울리지 않는다는 느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느낌. 양소유는 처음에 이것을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조금 쉬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큰 욕망을 요구합니다. 작은 것을 원할 때는 그것으로 만족했지만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양소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성진의 기억이 잠들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의식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알미 공허함의 형태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2화 이상한 노인의 등장. 그 무렵 양소유의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맑은 눈빛. 노인은 양소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인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양소유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대뜸하는 노인을 만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이끌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울수록 커집니다. 그것이 욕망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대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양소유는 그 노인이 마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오래전에 본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하룻밤을 머물다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23화 흔들리는 꿈. 노인이 다녀간 이후로 양소유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사람들도 관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양소유는 가끔 이상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침실의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주 짧은 찰나 이곳이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그 감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이상한 여운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식사를 하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이 진짠가? 이 맛이 진짠가?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인들은 양소유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정경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양소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꿈 안에서 꿈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성의 조짐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24화 꿈속의 진실. 어느 날 밤 양소유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있는 곳은 지금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의 어딘가였습니다. 소나무가 서 있고 구름이 발 아래 깔려 있는 곳, 그리고 맞은편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양소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낯선데 낯설지 않은 얼굴, 처음 보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눈빛. 노인이 말했습니다. 성진아. 그 이름이 울렸습니다. 성진. 그것이 나의 이름인가? 나는 성진인가? 아니면 양소유인가? 꿈속에서 두 개의 기억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롭게 살아온 수십 년의 삶,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또 다른 기억의 파편들, 이른 새벽의 예불소리, 조용한 경전의 낱말들, 석교 위에 흩어진 꽃집, 어느 것이 진짜인가? 양소유는 노인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눈이 부신 빛. 양소유는 그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상하게도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꿈이라는 느낌도. 제25화 깨어남의 순간. 다음 날 양소유는 정원을 거닐다가 또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꿈속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정원 안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여보낸 기억이 없는데 노인은 조용히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소유가 다가가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양소유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려 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삶이 꿈이라면 이 모든 사람들도 꿈인가? 여덟 부인도, 어머니도, 황제의 신뢰도, 수십 년의 세월도. 노인이 검은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세상의 어떤 음악과도 달랐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소리였습니다. 음악이 끝났을 때 양소유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흐르는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안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집이 흔들렸습니다. 8 부인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꿈의 끝이었습니다. 제26화 성진으로 돌아오다. 성진이 눈을 떴습니다. 연화봉이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수행자의 손이었습니다. 양소유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겪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려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온 긴 세월, 그 안에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영광과 공허함, 그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이었는데도 그 안의 감정들은 모두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육관대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눈물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세의 욕망을 품었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육관대사는 성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틀린 것이 아니다. 그 욕망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느냐이다. 성진은 대답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욕망이 채워진 삶도, 수행하는 삶도 결국 하나의 존재가 겪는 경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제27화 팔선녀의 귀에. 성진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선녀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8명의 선녀들은 각자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경패였던 사람, 개서머리였던 사람, 심효연이었던 사람, 백능파였던 사람. 그들 모두가 자신이 원래 선녀였음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양소유의 부인으로 살았던 기억과 선녀로서의 원래 기억이 한꺼번에 있는 상태. 혼란스럽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무언가 명확해지는 느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8 선녀들은 육관대사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도 성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품었던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석교에서 성진에게 꽃을 던졌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장난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 이미 욕망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육관대사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너희가 꿈속에서 경험한 것들,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성공과 공허함, 그 모든 것이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을 통해 너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8 선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불도에 귀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속의 삶이 가르쳐준 것들을 마음에 담고 더 깊은 수행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이것이 구운몽의 팔선녀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제28화 육관대사의 가르침. 성진과 팔선녀가 모두 돌아온 날, 육관대사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꿈속에서 온갖 것을 경험했다. 사랑을 했고, 싸웠고, 이겼고, 잃었으며, 기뻐했고, 슬퍼했다. 그 감정들이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 성진이 대답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안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슬픔이 왔을 때 정말로 슬펐고, 기쁨이 왔을 때 정말로 기뻤습니다. 육관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꿈과 현실을 가르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이다. 우리가 믿으면 꿈도 현실이 되고 우리가 깨면 현실도 꿈처럼 보인다. 이것이 공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대사는 계속했습니다. 양소유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삶 속에서 성진은 욕망의 끝을 보았고 공허함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다.
그것이 그 긴 꿈의 가르침이었다. 성진은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29화 공이란 무엇인가? 구운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공입니다. 한자로는 빌공,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성공한 남자의 이야기로 읽으면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운몽이 진짜로 말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비어있다. 그러나 그 비어있음이 슬픈 것이 아니다. 비어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르듯 비어있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감정도, 관계도.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양소유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욕망으로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우려 할수록 그 자리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구운몽은 말합니다. 채우려 하지 말라고. 비어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것이 불교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구운몽은 불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교적으로 읽으면 입신양명의 삶 자체가 가치 있고, 도교적으로 읽으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답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사상이 한 이야기 안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구운몽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30화 구운몽이 남긴 것.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집니다. 통설입니다. 멀리 떨어진 아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보내는 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구운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양소유가 어머니 유 씨에게 효도하는 장면들, 멀리 떠나면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는 장면들, 그것은 허구의 인물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김만중 자신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운몽은 조선 후기에 쓰였지만 시대를 넘어 지금도 읽힙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가 건드리는 것이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공통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마음, 사랑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의 공허함. 이것은 조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구운몽에 대해 여전히 논쟁합니다. 한문으로 먼저 썼는가, 국문으로 먼저 썼는가, 선천에서 썼는가, 남해에서 썼는가, 중심 주제가 불교적 각성인가, 사대부의 욕망 형상화인가. 이 논쟁들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이토록 다양한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운몽의 깊이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야기는 이렇게 오래 논쟁되지 않습니다. 제31화 꿈과 현실 그 사이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양소유가 꿈속에서 느낀 슬픔과 기쁨은 가짜였을까요? 우리가 꿈속에서 울고 웃을 때 그 감정이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현실이 되고 의심하면 꿈처럼 희미해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더 큰 무언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긴 꿈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이루고 잃고 다시 원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이니까요. 구운몽이 마지막에 전하는 메시지는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을 욕망으로 알고 집착을 집착으로 아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진은 그것을 꿈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김만중은 1692년 남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머니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외로운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지금도 읽히고 논의되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꿈은 사라지지만 꿈이 남긴 것은 남습니다. 양소유의 삶은 꿈이었지만 그 꿈 속에서 성진이 얻은 깨달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 안에 남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구운몽의 마지막 장면은 고요합니다. 성진과 팔선녀가 불되 귀한 연화봉,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구름이 지나갑니다. 거대한 소란이 끝난 자리의 고요함. 그 고요함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모든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운몽, 9 구름 위의 꿈. 그 꿈을 꾼 것은 성진이었고 그 꿈을 쓴 것은 김만중이었으며 그 꿈을 함께 들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